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모이셨네요. 오늘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 강의를 좀 들으신 분도 있고 또 한순환 정도 들으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기초부터 차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또 뭐 사명감이라든지, 그죠? 또 여러 가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렬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좀 여러분 소방관을 잘 아실 테니까, 단점은 위험이 많이 있다는, 그죠? 고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좀 입니다. 그 대신 그 어떤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또 좀 정체된 것보다는 많이 동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특성상. 근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만 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또 이제 극복하셔야 합니다. 뭐 지금부터 또 내년 시험까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차근히 준비해 나간다면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면 또 그 1년 금방 가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험 준비에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나간다면 뭐 충분한 시간이니까 1년 가지고 부족해서 1년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짝 쪼여가지고 수험 기간을 최소화해서,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수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수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력이 좀 쌓일지 모르지만 너무 길어지면 또 매너리즘도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지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바짝 조여가지고 또 끝내버리고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는 다 하시고 오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목의 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 체제와 내년 체제가 다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5과목으로 시험을 봤는데 내년에 5과목 중에 2과목은 검정제로 다 아시죠? 영어와 국사는 검정제고 소방학, 소방법, 행정법 이 3과목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불과 1년 전, 작년에는 이 소방법하고 소방학, 행정법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러다가 필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과목으로 바뀌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 3과목의 가치가 있고 아주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선택 과목 체제 하에서는 뭐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필수 과목 좀 많이 맞고 하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가치가 매우 높아진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뭐 물론 시험이라는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을 처음 접하신 뭐 법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법을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용어가 처음에 낯선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법이 너무 어렵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제가 처음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처음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 싶은 의미가 좀 전달이 안 될 만한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 서론, 본론, 결론 뒤에까지 다 연결을 해야만 앞에 있는 단어나 문장이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모르는 듯이 그냥 넘어가더라도 한 사이클 돌고 다시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는 거는 좀 해로울 수 있어요. 가볍게 넘어가면서 하더라도 다 해결이 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자기 스타일이, 공부 스타일이 어느 부분이 잘 모르면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하느라고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는 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계시죠? 예. 근데 우리 지금 수험용, 우리는 이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군데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학문이 아니라 수험용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대충 한 50%, 60% 이런가 보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한 사이클 돌고 오면 그냥 당연한 거로 인식이 될 건데 괜히 그걸 막 이게 무슨 뜻인지 막 붙들고 있다 보면 안타깝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엔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법의 또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법이 자, 여기 또 이제 대부분 공채죠. 혹시 경채, 특채 시험 보시는 분, 어떤 특채죠? 구조. 구조. 여기는. 둘 다, 구조예요. 이 구조 특채가 예전에는 소방법이 없다가 올해부터, 내년 시험부터 이제 소방법을 하도록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특채에서는 행정법이 빠져 있죠. 그렇게 해서 두 과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대신 문제가 뭐냐면, 이 법 시험 범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는데, 제가 한번 경과를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차분히 좀 들어주세요.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기존에는 4개 법 체제로 돼 있었어요. 소방기본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은 법 제목이 좀 긴데 이렇게 제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해서 기존의 올해 시험까지 이 4개 법으로 했고요. 물론 법에는 법에 따라서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법의 모든 걸 다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우리는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법마다 소방기본법이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라고 해서 이건 대통령령이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령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단계 체계가 하나의 법인 거예요. 법령인 거예요. 묶음이. 이 제목이 소방관계법규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방과 관련된 예전으로 말하면 이 4대 법이고 법규라는 말은 각종 법령 모아놨다 이런 개념을 그냥 묶어서 법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목을. 자, 일단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책은 개정이 된 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책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에서 화재 예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방기본법에도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파트가 있고 여기도 화재 예방 해가지고 줄여서 화재 예방법이라고 할게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중에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버렸어. 그럼 5대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5대법 체계로 만들어놨어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잘려 나가면서 이거를 없애고 화재 예방이란 말은 필요 없으니까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 줄여서 소방시설법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법이 사라지면서 이거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법인데 이게 시행일자가 올해 12월이에요. 12월 1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달에 있는 운영이 되는 것도 지금 운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재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시행령,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시행일자 되기 전에는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어요. 아직 만들진 않았어. 그 중에 하나 이 소방시설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금 초안을 잡아가지고 입법 예고 상태. 입법 예고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텐데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 정도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입법 예고된 것도
일부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꼭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법만 공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방기본법, 여기 화재예방 소방기조 설치법에 딸린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뽑았으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련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임시교재 스타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니까 그동안 썼던 시행령 시행규칙이 8, 90% 따라올 겁니다. 근데 일부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이 교재도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뭐 10월 달이 될지 11월, 12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12월 이전엔 나와야 되죠. 그럼 그때 가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생기긴 생길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사전에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도 언젠가는 몇 개월 지나면 일부가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당연히 제가 수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제 몇 수만 듣고 뭐 자습을 한다거나 그죠? 수업 시간에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사무실에다가 자료 만들어서 항상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는 미리 늘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험 범위에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곳에다가 이 과목의 출제 범위를 적어놔요. 근데 이것도 웃기게 된 게 뭐냐면 그동안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공채는 여러분 대부분 공채 응시생이에요.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4대 법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채를 하시는 분은 이 중에 2개, 소방기본법과 두 번째에 있는 화재예방 소방기 설치법의 법과 대통령령까지 시행규칙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최근에 개정됐어요. 이 책이 한참 막 인쇄되고 있을 때 지난달에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이게 확정이 됐는데 이게 좀 골치 아파졌어요. 자, 이 얘기는 저기 지금 보면 하나씩 다 적어볼게요. 소방기본법 기라고 적을게요.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예방법, 이건 예라고 적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C라고 적고, 그 다음에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제 5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방기본법에서, 저기 맨 위에 적혀 있는 소방기본법에서 일부 파트를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작년도죠. 이제 바꿔가지고, 요 중에 화재조사라는 걸 빼버렸어요. 여기 있는 걸 다 삭제하고 화재조사법을 만들어놨어요. 화재조사법을 만들어놨는데 화재조사법은 어차피 4대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재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화재조사 파트는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재도 다 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만들어진 여기에는 요거 화재조사법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 지금 있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양은 많지 않아요. 양은 많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근데 이 공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범위가 개정이 안 됐어. 그죠? 두 번째 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법은 아예 삭제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경채를 이렇게 확장시켜 여기도 이제 하위 법령 다 포함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시행규칙은 안 했다가 지금 하위 법령 모두 포함이 돼버리는 바람에 공채와 유사하게 확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아직 안 만들어 놔가지고 공채가 언젠가는 또 이제 범위를 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원래 같은 날 시험을 보는데 왜 이것만 바꾸기는 안 바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이것만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교재에는 없지만 공채도 이 조사까지도 그대로 이제 범위로 확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 화재 조사 파트까지도 공부해야 된다. 되게 복잡해졌어요. 이게 법이 싹 정리가 돼버리면 쉬운데 어떤 거 삭제되고 어떤 거 개정되고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재에 있는 요거 순서대로 다 공부하시고 화재 조사 파트는 제가 아마도 이것도 아직 이것도 확정이 된 게 또 아니에요.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은 또 입법 예고 중이어가지고 결국 이것도 6월 9일인가부터 시행이에요, 올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확정이 또 안 됐어. 그래서 모두 확정이 되면 6월 초쯤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수업 중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중에 만들어서 5월, 6월 한 순환이니까 6월 말쯤 강의할 때 제가 이 교재를 끝마치는 것과 이어가지고 화재조사 파트 자료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의문 있는 분? 너무 복잡해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의문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법은 그죠? 6개 법이 돼버린 꼴이 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4개 법이 쪼개지고 뭐 삭제되고 분리되고 하면서 6개 법으로 늘어났다. 물론 화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화재조사 파트가 소방기본법에 몇 페이지 안 됐거든. 몇 장 안 됐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양을 늘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다 있는데 기본 시스템은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6개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전에 나머지 법령, 여기 화재 예방법하고 소방시설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또다시 보완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참 머리 복잡하겠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이 교재와 제가 드리는 자료 수준에서 차근히 공부하다가 그때 가서 바뀐 부분만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법이 없는 상태니까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 소방관계법규는 자주 고쳐요. 매년 고쳐요, 매년.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되는 해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중에도 이 소방기본법 아주 간단하지만 소방기본법의 일부가 또 개정 올라왔고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있는데 그래서 법이 자주 개정이 되는 건 공부하는데 되게 불편하긴 합니다. 다만 그거를 갖다가 우린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특히 행정 관련 법규는 대부분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것 중에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게 있고 시험과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늘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챙기면 득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본을 튼튼히 해놓으면 바뀌는 일부분만 조금 보완하고 하면 그렇게 학습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과목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국어라든지 국사는 이제 검정제로 영어나 국어는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 별 관계는 없지만 이 다른 과목은 소방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소방학 같은 거는 올해 시험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이 출제 범위가 거의 학자 들어가는 것들은 원래 출제 범위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해요.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을 모아가지고 이론들을 모아서 결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교재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소방관계법규는 교재에 없는 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지금 이것처럼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자료까지 포함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적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출제합니다, 이거는. 어떤 학자의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법에 적혀 있는 범위만 정확하게 체크하면 다 커버가 된다.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좀 낯설고 어색한 게 많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공부하기 너무 불편한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법대를 나왔는데 법을 처음 공부할 때 한
한 페이지를, 제가 보는 교재의 한 페이지, 그때는 조사를 빼놓고 전부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한글로 돼 있지만 옆에 5편 찾아가면서 30분 동안 읽었어요. 그래갖고 야, 난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법대를 잘못 왔나 보다 이 생각까지 했어. 안 읽히니까 한자가 뭔지 모르니까 5편 찾아보고 한 글자 대조하고 이러면서 30분 걸려가지고 책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려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 그죠?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 쉽게 적응이 돼서. 그래서 첫 단계는 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다른 과목과 달리 법에 적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걸 어떻게 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말씀을 처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이제 한 550페이지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자세히 보다 보면 아주 자잘한 것까지 양이 무수히 많아요. 페이지에 비해서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막 무대뽀로 내가 다 외우겠다,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강약을 두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시험의 범위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거는 막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작년에 나왔고 그전에 나왔고 막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파트가 있고 어떤 거는 요거는 생전 나온 적이 없고 요거는 뭐 몇 년에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되는 게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한번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적혀 있는 요거를 아냐 모르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중요한 게 갑자기 안 중요해질 수도 없고 법에 적혀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평년 수준으로 얘기하면 한 60, 70% 정도는 그냥 거의 기출 문제에서 봐왔던 문제 같은 게 막 시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리고 처음 들어가는 분들,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처음 들어가는 분들은 너무 익숙한 문제가 많으니까 야, 이거 되게 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쉬운가 보다는 어려운 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한두 문제 어려운 게 눈에 띄고.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올해도 소방학만큼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편이었어요. 한 5, 60% 정도가 한 55%에서 60% 정도가 기존의 기출 수준. 나머지는 조금씩 꼬아가지고 약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평년으로 가자면 한 뭐 70%, 80%까지도 기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바로 이런 것들 있죠.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앞으로 출제될 거에 기본적인 거 정리가 상당 부분 돼간다. 이걸 공부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올 가능성 있는 걸 잘 찾아가지고 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차등화되지 않고 뭐 1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꼼꼼하게 무조건 다 하겠다 그러면 강약을 안 두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걸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이 법의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에다가 플러스 알파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나 100점 맞겠다. 이 100점 맞겠다라는 자세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진짜 100점 맞을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공부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매년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출제위원들이 도저히 맞추기 곤란한 아주 구석진 데 찾아가지고 한 문제씩 내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올해도 만점 방지형이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 그것까지 무조건 맞출 거야 그러면 공부량이 어마어마해. 왜냐하면 그런 구석진 곳에 있는 수많은 것들 막 수십 수백 가지를 내가 다 건드려야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고시가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40문제가 출제될 때 두 문제를 포기하면 공부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 두 문제는 뭐죠? 아주 지엽적이고 구석진 데서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20문제, 앞으로 이제 문제수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20문제 나왔는데 20문제라고 한다면 20문제면 40문제 두 문제니까 20문제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 정도는 만점 방지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문제를 위해서는 이 교재를 거의 2배 가까이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효율성을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과목 소개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일단 우리 교재는 쭉 정리를 해볼게요. 소방기본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화재 예방법이 있고,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죠? 우리 교재는 요거 하고, 일단 이렇게 5개 법으로 만들어라고, 요게 이제 빠져있다는 얘기 아까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각 법이 뭐 하는 법인지는 대충 느낌은 있어야겠죠. 일단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소방법이었어요. 그냥 단일법, 소방법. 그리고 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알죠? 대구에 어떤 노인분이 불을 저질러 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게 이 단일법만 가지고는 이런 거에 대비가 곤란하겠구나 해 가지고 법을 체계화하면서 그때 4개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방기본법하고 조금 이따 없어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개였다가 이제 최근에 얘기한 게 요 법이 탄생하고 요 법이 탄생하고 해가지고 법이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졌고요.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방기본법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소방에 관한 기본법이죠. 그러면 불 났으면 불 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소방관.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나 소방정비가 있어야지 출동을 할 거죠. 해서 손에 들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 끄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 그런 거. 소방용수시설. 이런 것들. 이게 소방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소방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에 소방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 단위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도별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할 때, 원서를 제출할 때는 각 시도 단위로 분리해서 뽑아요. 그래서 그냥 소방관 시험 딱 이렇게 응시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강원도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뽑기 때문에 따로 응시를 해야 돼요. 그게 시도 단위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의 가장 높은 분이 누구죠? 시도지사일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소방에 관해서도 최고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소방 전문가인 소방본부장이 있어요. 소방에 관해서 한해서만.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만 소방에 관한 부서, 소방본부장이 있고, 각 시도별로 소방본부장이 한 명씩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로 내려가면 시군구에마다 소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 하면 뭐 119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소방대의 구성원이 되는데,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 또 의무소방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소방대를 구성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소방기본법 얘기 잠깐 했고요. 화재 예방은 불나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게 좀 안전하겠죠. 그러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뭐, 불장난을 한다든지 흡연한다든지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막 이런 거 한다. 그거 잘못했다 불나는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소방기관에서 일정한 명령을 내린다거나 행위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미리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화재 경계지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화재 경계지구라는 게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이름.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칭도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건 책에 다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루는 법이고, 소방시설법은 이런 건축물마다 소방시설 다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복도에 오다가 소화기 보셨나요? 소화기 저쪽에 있고, 어느 강의실은 강의실 내에 소화기도 있고, 그런 거 다 소방시설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데 매달려 있는 거 있죠? 이거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다 어떤 건축물에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설치만 하면 끝인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치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이런 걸 매달기 위해서는 아무 그냥 기술자가 뭐라 그럴까요? 동네에 그냥
손기술 좀 있는 사람이 대충 매달고 하면 큰일 나겠죠. 이 소방에 관해서 항상 여러분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평상시엔 상관이 없는데 비상시 불이 났다. 그 순간에 작동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이잖아. 작동이 되면 괜찮은데 작동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 누구에게 한다? 전문 업자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전문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등록한 등록업자에게만 맡기고 그러면 그 중에 등록업자 중에 설계업자, 공사업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공사, 감리 이런 조치들, 방염까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법이에요.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우리가 지내면서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게 있어요. 뭐 물에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다거나 공기와 접촉하면 터진다거나 화기가 예를 들면 주유소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도 이 주유취급소라고 해가지고 매우 중시하는데 주유소에서 담뱃불을 피운다거나 화기를 취급하면 안 되겠죠. 화기주의도 아니고 화기엄검으로 되어 있어요. 화기주의라는 말은 불을 사용하더라도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뜻이고 화기엄검은 뭐예요? 불을 피우면 아예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담뱃불을 붙이거나 불을 피우다가 폭발한다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각 위험물을 성질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주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다루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래서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빠진 게 화재조사법이죠. 불이 났다면 불난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불이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화재조사가 중요합니다. 이제 화재조사에 관해서는 이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이걸 좀 자세히 다뤄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별도로 얼마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법 내용을 보니까 법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걸 굳이 따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소방기본법 안에 있던 거니까 거기 조항 몇 개 더 넣어도 마찬가지거든. 그죠? 조항을 몇 개 늘려도 됐는데 그걸 잘라내가지고 조금 양을 보완해가지고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법이 탄생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재 한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소방관계법규 개관이라고 나와 있고 의 있죠. 뭐 의라는 거는 지금까지 쭉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야말로 화재 예방 경계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소방 기본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여기는 이제 제가 5대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화재조사법을 이제 나중에 추가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역사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예전에는 소방법이라고 하는 단일법 1958년도에 단일법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도에 4대법 체제로 바뀌었고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5대법, 6대법 이렇게 이제 확장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소개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자, 오른쪽 3번. 소방관계법의 법적 성격입니다.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따지고 볼 때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개념인데 아직까지 이건 법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 필수 과목이 되고 이게 강화되면 이 법의 성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게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먼저 공법이라고 돼 있죠. 우리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공법과 사법. 공법 반대말은 사법입니다. 공법은 공적인 영역을 다루는 법이고 우리 교재에는 그 주체를 위주로 만들어 놨는데 뭐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이라든지 그런 국가 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 이건 이제 공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디 뭐 경기도면 경기도 소방본부 또는 경기도 뭐 수원이면 수원의 이제 소방서와 서장과 나와의 어떤 관계. 내가 뭐 내 주위에 뭐 불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방서장이 나한테 뭐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개인과의 관계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공적인 공법. 그걸 다루는 법이 공법이거든. 공법이라는 개념은 뭐 어렵지 않죠?
소방서장 뭐예요? 국민들의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적인 개인이고 이런 관계가 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가 반대말을 하나씩 적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아요. 자, 공법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건 사적인 영역이죠.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꿔줬다. 한 달 후에 갚기로 했다. 이런 거는 뭐예요? 개인 간의 거래 관계죠. 이런 건 사법이에요. 근데 소방은 공적인 영역을 다루니까 공법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번 행정법. 여러분들이 독립된 행정법이라는 과목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으로 공부하는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이라고 해가지고 행정법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모아서 학습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법은 행정법 강론이에요. 소위 말하면. 행정 영역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면 경찰 행정. 그죠? 군이면 군 행정. 소방이면 소방 행정. 그래서 우리는 소방에 관한 행정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부처 중에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행정안전부거든. 그죠? 행정안전부. 그래서 행정법이에요. 행정법도 이제 반대말 적어놓으면 입법법과 사법법.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걸 입법이죠. 그래서 뭐 국회에서 할 때 뭐 국회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법법이고 사법법은 재판과 관련해서 무슨 소송법이니 뭐 이런 판사들이 절차와 관련해서 써먹어야 될 법, 사법법. 우리는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행정법이에요. 그냥 특징만 알면 됩니다. 여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절차법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서 불이 난다. 그럼 사람들이 119 전화하잖아요. 그럼 119 전화하면 상황실로 연결되고 그리고 결국 소방관서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 소방대가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전화 받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출동하고 출동할 때 그냥 가나요? 도로에서 막 소리 내면서 우선통행 해야 되잖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또 인명구조구급하고 일련의 절차를 다루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소방은 절차법일 수밖에 없어요. 절차에 관한 법이 절차법이고, 자, 이 반대말은 실체법. 실체법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실체법이란 말은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까? 우리 이제 법에는 뒷부분에 벌칙 규정해가지고 형벌 규정 같은 거 나오거든요. 형벌 같은 거. 예를 들면 이 소방관계법규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소방법을 어겨서 범죄가 돼서 처벌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범죄가 뭐고 형벌이 뭐다라는 걸 규정한 법은 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방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누가 판단해? 어겨가지고 형사처벌 받아야 돼. 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교도소 1년을 갈지 6개월 갈지 누가 결정하죠? 판사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가 공소제기해가지고 판사가 재판을 열어가지고 판사가 다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했구나.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뭐 이렇게 선고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범죄인 확정은 누가 한다?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따라해. 이걸 제가 비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범죄인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죠. 그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검사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변호인 얘기하라고 그러고 피고인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또 이제 재판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이고 형법은 사람을 뭐 죽인 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범죄가 사람을 죽이는 게 범죄고 형벌로 뭐 사형이 있고 뭐 이런 걸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실체법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절차법은
일련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루는 법이다. 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 소방법은 강행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가지고 저기 불나가지고 지금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이 차를? 정 안 되면 차를 찌그러뜨려서 그죠? 밀치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구조구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방차 찌그러지는 것보다 사람 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 법에 적혀 있어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면 제거 이동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이 차는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이 막고 있어. 그럼 사람 밀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이 어떤 방해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 조치를 당연히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명구조구급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소방관계법규는 강행법일 수밖에 없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네. 그 옆에다가 또 반대말 적어놓고. 임의법. 이거는 임의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소방법은 강행법일 수밖에 없지만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걸 임의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민법이라고 해서 이제 계약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그러면 친구랑 100만 원 거래해야 되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 라고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하나요? 친구한테 돈 100만 원 꺼질 때 계약하나요? 그냥 꺼지고서 며칠 날 갚게 돼 그 친구 말을 믿잖아. 한 달 후에 갚을게. 그러면 애들 며칠까지 꼭 갚어. 친구끼리니까 이자 안 받을래? 이럴 수도 있고, 야 이자는 뭐 10,000원 하자, 20,000원 하자 이럴 수도 있고. 말로 대충 의사소통이 되면 그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서라는 거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잖아. 근데 부동산 거래라든지 뭐 이렇게 재산 가치가 큰 것들은 계약서 대부분 쓰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고 옆에 중개업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 중개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끼리 모여가지고 임대차 계약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중개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험난한 세상에 사기꾼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이라고 하는 영역은 임의법이라고 해서 거기도 강행법이 몇 개는 있지만 대부분 임의법이에요. 법에 적혀 있는 것과 관계없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자기 의사대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당사자 간에 뭐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막 이런 걸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 질서에 반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건데. 친구한테 돈 꿔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임대차는 임대차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임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쭉 다시 한번 제목만 읽어보세요. 공법, 행정법, 절차법, 강행법. 의문 나는 거 없죠? 이 특징만 알면 되고요.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여기 이제 소방관계법규의 주요 내용에서 소방기본법부터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요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참고만 해야 될 상황이고요. 가장 소방기본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2번 주요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 가보면 소방기관 설치 나와 있죠. 여기는 뭐 굳이 체크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기관이 있어야 불 나면 불도 끄고 인명구조구급 할 테니까. 아까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쭉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보면 소방기관이 업무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소방용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죠? 소방대원, 소방공무원이나 뭐 의용 소방대원 뭐 등등. 그 다음에 장비, 각종 소방차부터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물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화재, 재난 등등등에서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서 화재 진압 등등등. 이게 이제 소방활동. 여러분들이 말하면 본론이죠, 본론. 주 업무. 이런 것들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6번 가보면 법이나 명령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부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벌칙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은근히 소방관계법규 출제가 많이 돼. 그래서 형벌이 나중에 지금은 얘기 안 하겠어요. 나중에 형벌이 뭐고 과태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그럼 자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벌금의 부과권자는 누구죠? 부과권자? 벌금을 누가 결정하죠? 판사가 할 거 아니에요. 벌금은 형벌이니까. 형벌 중에 사형, 징역도 있지만 벌금도 형벌이잖아요. 벌금형. 과태료는 누가 결정해요? 행정기관. 구청이든 소방이면 소방기관에서 결정하는 과태료거든. 행정기관이 결정하냐, 법원에서 결정하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벌금 같은 건 형벌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다루니까 그런 걸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이게 새로 생긴 법이에요. 화재 예방법. 새로 생기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소방기본법하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잘라내가지고 만든 거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2번 한번 가보세요. 화재 안전조사란 말 나오죠. 이게 예전에 소방특별조사였어요. 예전에 소방특별조사였다가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제목만 화재 안전조사로 법을 새로 만들면서 제목이 바뀐 거고요. 용어가. 그 다음에 3번에 화재 예방조치 옆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란 말 나오죠. 이게 바로 예전에 화재 경계지구였는데 이것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다 보면 우리가 기껏 그동안 공부했던 분들은 공부해 놓았던 내용이 뭐 제목이 바뀐다거나 내용이 몇 개 수정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나오는데 이거 바로 소방시설법에 있던 뭐 특급, 1급, 2급, 3급 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누가 안전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라는 느낌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 여기도 주요 내용의 1번 가보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건축 허가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땅을 하나 사가지고 뭐가 좋을까? 아, 나는 상가 건물 져가지고 임대업 해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상가 건물을 세우려고 해. 그러면 건축을 할 때는 건축 허가를 얻어야 돼. 근데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보통 시군구청장이에요. 행정기관이 하거든요. 그럼 시군구청장한테 건축법에 맞게 쫙 챙겨가지고 서류 내가지고 허가를 내면 이제 건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과 시군구청장끼리만 이렇게 해서 허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소방기관이 관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다가 뭐 스프링클러 매달고 막 법령에 다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다 놓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 하는 상태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비상시에 큰일 나죠. 상가 건물 만들었는데 거기서 불 나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 스프링클러가 없다거나 막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건축 허가권자가 사전에 동의를 요청해요.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이거 이러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소방시설 확인해가지고 동의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허가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본부장 서장이 확인해가지고 이 정도면 설치가 다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건 빠져서 안 됩니다. 일러주는 거죠. 그래야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건축 허가에 동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나오죠. 스스로 규칙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와 관한 전문업자가 관리사와 관리업이라고 하는 이런 또 직종이 있고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4번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 공산품 만들면 KS 마크 찍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소방용품에 대해서 국가가 딱 공인해 주는 거지. 그걸 형식 승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큰 4번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방시설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리하고 이런 처리를 할 때 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람이 법대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소방시설을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여기서는 2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의 업 등록에 관한 거.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앞으로 공부하다가 무슨 등록자 나왔다. 그럼 누구에게 등록해야 되냐 물어보면 100% 시도지사입니다. 이 소방에 관한 모든 법은 등록자 나오면 다 시도지사예요. 우리 시험에도 꽤 나옵니다. 예. 이런 게 하나의 공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등록은 누구에게 한다? 시도지사. 예,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 등록한 등록업자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3번으로 가면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방염, 도급. 바로 이런 각종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관한 법이다. 그 다음에 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6가지로 위험을 나눠가지고 위험물 성질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주요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2번 한번 가보실까요?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허가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위험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조소와 무슨 저장소, 무슨 취급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 저장하는 곳, 취급하는 곳이면 거기에 뭐 한번 잘못했다가 막 연쇄 폭발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전을 그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허용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허가제. 여기도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이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뭐 제주소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가제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위험성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법령의 체계라고 나와 있죠. 헌법부터 조례 규칙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뭐냐 물어보면 헌법이죠. 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는 대통령령, 우리는 행안부니까 행안부령, 행정안전부령,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조례규칙도 있는데 일단 이게 최고법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는 헌법에 우리 관련된 조항 중에 37조 2항이 있는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잘 들어보세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소방과 관련해서 공공복리와 좀 관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공공을 위해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소방에 관한 법도 일종의 그죠? 아까 강행법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잖아. 내가 길거리 가고 있는데 예? 데이트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 불이 났어. 가다가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날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보고 막 들 건 들고 날르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법에 적혀 있어. 그럼 난 데이트를 포기하고 인명 구조하는데 물론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소중한 다른 일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 그 법에 적혀 있거든. 법률로서 나의 권리를 제한한 거잖아. 그죠? 이런 게 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헌법에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소방의 법은 수많은 수백 가지 법이 있겠죠. 소방에 관한 법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국민의 대표가 만들죠. 근데 여기에 모든 걸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위임을 한다고 그래요. 위임. 나머지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라. 기타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에 보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대통령령이겠죠?
요거 대통령령 만들려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다 국무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돼. 행안부령은 뭐예요? 열 몇 개 부서 중에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하면 돼. 여기는 뭐 건설교통부나 여성가족부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부서가 다 모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위임할 때 대통령령을 위임하는 거고, 여기는 행안부니까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사항, 상세한 사항, 절차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여기다 위임을 해요. 이걸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소방관계법규 시험 문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냐 행안부로 정하냐는 문제가 거의 매년 빠짐없이 나와요. 절차 문제라 여러분 공부하기 되게 불편한데 나오니까 어떻게 그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덜 중요한 건 행안부령으로 위임한다. 이걸 깔아놓고 공부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서 소방기본법이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소방시설법이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례규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조례는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경기도면 경기도의회가 있고, 서울시면 서울시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면 시군구 조례가 있겠죠. 시군구 의회가 있고. 근데 조례는 100% 시도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는 우리 법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있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가 시군구 조례란 말 나오면 무조건 아니라고 보고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도 조례고요. 근데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시행규칙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서 정하는 조항, 이걸 이제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예전에는 소방관계법규에서 관계는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에 개정된 법을 보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소방공무원의 체계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체계, 요거는 국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있는 국가가 소방청이 있는 거고요. 지방에는 각 시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는 소방청, 소방청장이 있죠. 지방에는 시도가 있고 시도의 소방의 최고 책임자 하면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시도의 그 부서, 소방 관련 부서의 장은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시군구로 내려가면 소방서장,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소방공무원의 계급입니다. 계급은 여기 소방공무원법인데 아마 여러분 이거 소방학에서 아마 꼼꼼히 다룰 겁니다. 여기는 제가 소개해 놓은 정도 개념이고, 맨 위에 소방총감이 바로 소방에 관한 최고 책임자, 소방청장이 소방총감이고요, 계급이. 이게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 다음에 소방정감은 1급 공무원인데, 큰 도시, 서울, 부산, 경기도 소방본부장이 바로 소방정감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감은 서울, 부산,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소방준감은 이게 3급 공무원인데, 여기 수원이라든지 고향 용인 소방서장 같은 데가 바로 소방준감이 그 큰 지역 소방서장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정은 나머지 지역의 소방서장. 소방령은 5급 공무원인데 이게 소방서 과장 이렇게 되고요. 소방경은 6급 갑이라고 하는데 소방서 팀장. 소방위는 6급을 그래서 119 안전센터장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오른쪽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이렇게 이제 7급, 8급, 9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딱 합격하면 소방사 15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9급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8급, 9급이
바로 대원들이죠.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대 대원들 이렇게. 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지만 이거 간단하게만 일러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소방대원들, 소방관들이 받아야 될 교육훈련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훈련 중에 현장 지휘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면 나와요. 현장에서 지휘할 훈련, 현장 지휘훈련을 받아야 될 대상은 딱 4가지예요. 이거 참고로 옆에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정령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아까 계급 중에서 앞에 소방자 뺀 거예요.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입니다. 그죠? 왼쪽 페이지 아래에서 4번째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이 4가지 계급이 현장 지휘 훈련을 받아야 될 대상자다.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놓으시고 당연히 이제 본문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당 파트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